낡은 손수레를 끌며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구부정한 등, 해진 옷, 먼지 묻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이상하게 곱고 하였어요. 38살 김밥집 사장 김지현. 한 달 월세도 간신히 버티는 형편이지만 매일 이 할머니에게 김밥 한 줄을 건넸습니다. 75살 박영숙 할머니. 늘 고개 숙여 감사하다 말하고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연은 동네를 뒤졌습니다. 허름한 판잣집 문을 열었어요.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차가운 몸, 희미한 숨소리였어요. 지연은 할머니를 업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사흘 후 병실 문이 열렸어요.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구두, 명품 시계,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제 어머니입니다. 그 순간 간호사가 속삭였습니다. 저분, 그룹 부회장님 아니세요? 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폐지 줍던 할머니가 재벌가?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따뜻한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김밥 한 줄에서 시작된 충격적인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작은 김밥집이었습니다. 간판은 낡아서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어요. 김지연은 이 가게를 3년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8살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어요. 남편은 5년 전 빚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지연은 그 빚을 조금씩 갚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아침 6시면 가게 문을 열어서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쉬는 날은 거의 없었어요. 재료비와 공과금, 아이들 학원비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월세를 며칠 늦게 내서 건물주가 찾아왔었어요. 다음부터는 제때 내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지연은 악착같이 일하며 김밥을 하나라도 더 팔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장사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가게 앞으로 출근하는 직장인들과 학생들, 노인들이 지나다녔어요. 그 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75살쯤 돼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작은 키에 구부정한 등을 하고 낡은 손수레를 끌고 다녔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박스와 종이를 모아 손수레에 가득 담았어요. 할머니는 매일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침 8시쯤 한 번, 그리고 오후 5시쯤 다시 한 번 지나갔어요. 옷은 늘 같았습니다. 색바랜 남색 점퍼에 해진 바지, 여기저기 터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얼굴은 먼지로 더러웠고 손도 까맣게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가락은 유난히 곱고 가늘었어요. 걸음걸이도 특이했습니다. 비록 등은 구부정했지만 발걸음은 단정해서 평범한 폐지 줍는 노인과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지연은 할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저 나이에 폐지를 주어야 하다니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손수레가 기울어졌어요. 지연은 가게 밖으로 나가서 할머니를 부축하고 손수레를 바로 세워줬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작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괜찮다고 말하며 식사는 하셨냐고 물었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가게로 들어가서 김밥 한 줄을 싸서 나왔어요.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드세요. 제가 팔다 남은 거예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방금 만든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내밀지 않으며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지연은 할머니 손에 김밥을 쥐어주며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고맙다고 작게 말하고는 천천히 가버렸어요. 그날부터 지연은 매일 김밥을 줬습니다. 할머니가 지나갈 때마다 한 줄씩 건넸어요. 할머니는 늘 받기를 망설였지만 지연이 계속 권하면 결국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말했어요.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름도 물어보지 않았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매일 김밥 한 줄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지연의 가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근처에 새 김밥집이 생기면서 단골 손님 몇 명이 줄었습니다. 지연은 가격을 낮춰야 하나 고민했지만 그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밤늦게까지 장부를 들여다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어떻게 해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다음 달 월세가 걱정됐고 밀린 아이들 학원비도 부담이었어요. 지연은 한숨을 쉬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 아침이 되면 할머니가 지나갔어요. 지연은 김밥을 싸서 나갔습니다. 직원이 물었어요. 사장님도 힘든데 왜 계속 주냐고요. 지연은 웃으며 그냥 주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김밥을 받고 고개를 숙였어요. 늘 하던 대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할머니가 지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특이했어요. 슬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떠났어요. 지연은 손수레를 끌며 천천히 걸어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왠지 더 외로워 보였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할머니가 왔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할머니는 나타났고 지연은 김밥을 줬어요. 2달이 지나자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할머니가 오는 시간이 되면 지연은 김밥을 미리 싸놨어요. 할머니도 익숙해져서 예전처럼 거절하지 않고 그냥 고맙다고 말하며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손수레에 무언가를 담아왔어요. 작은 보자기에 싼 물건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지연에게 건넸어요. 지연이 받아서 열어보니 손수건이었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지만 깨끗하게 빨려 있었고 모서리에는 작은 자수가 놓여 있었어요. 정교한 솜씨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자수가 아니었어요. 지연은 놀라서 할머니를 봤습니다. 고맙다는 표시예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긴 문장을 말했어요. 지연은 감동해서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어요. 지연은 손수건에 자수를 쓰다듬으며 할머니가 얼마나 오래 정성 들여 놓았을까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힘들어도 계속 김밥을 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흘 후 아침이었어요. 8시가 지났는데 할머니가 나타날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김밥을 싸서 기다렸지만 할머니가 오지 않았어요. 9시가 됐는데도 여전히 안 왔습니다. 이상했어요. 할머니는 늘 정확했거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꼭 왔었습니다. 지연은 불안해지며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오후 5시쯤 할머니가 다시 지나갈 시간이 됐지만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할머니가 오지 않았어요. 지연은 또 기다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틀째가 됐습니다. 여전히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지연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할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 사는지도 이름도 연락처도 몰랐어요. 지연은 직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동네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폐지 줍는 할머니 못 봤냐고, 손수레 끄는 할머니 아냐고 물었습니다. 대부분이 모른다고 했고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1시간을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연은 포기하지 않고 골목골목을 다 뒤지며 할머니가 폐지를 줍던 곳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한 골목 끝에서 노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물어보니 안다고 하면서 저 뒤쪽 판잣집에 산다고 알려줬어요. 지연은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판잣집들 사이를 하나씩 확인하다가 한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할머니의 손수레가 보였어요. 지연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려도 여전히 조용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문을 밀어보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거의 안 들어왔어요. 지연은 안으로 들어가서 눈이 어둠에 적응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바닥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지연은 달려가서 할머니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손을 잡아보니 차가웠어요. 맥박을 짚어보니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서 구급차를 불렀어요. 주소를 알려주고는 할머니를 안아 올렸습니다. 너무 가벼웠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할머니를 꼭 안으며 괜찮을 거라고, 곧 병원 간다고 속삭였어요. 할머니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의식이 있는 것 같았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안도했어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와서 할머니를 들것에 옮기고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탈진 상태라고 했어요. 영양실조도 심하다고 말하며 빨리 병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구급차에 함께 타서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며 사이렌이 울렸어요. 지연은 창백한 얼굴에 약한 숨소리를 내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제발 괜찮기를 지연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할머니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바쁘게 움직이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지연은 밖에서 기다렸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가 괜찮을까 계속 걱정됐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지연은 벌떡 일어났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탈진과 영양실조 상태라고 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탈수도 심했고 혈압도 많이 낮았다고 덧붙였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입원해서 영양제를 맞고 쉬면 회복될 거라고 말했어요.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어요. 보호자가 누구냐고, 가족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지연은 당황했어요. 보호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아는 분이라고 설명했어요. 가족이 있는지는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입원 수속을 해야 하는데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를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입원 수속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원무과로 갔어요. 입원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할머니 이름을 쓰는 란이 있었는데 몰랐어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할머니 신분증을 확인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응급실로 돌아가서 할머니 옷을 확인했어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낡은 지갑이 나왔어요. 안에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박영숙, 75살이었어요. 주소는 지연이 찾아갔던 그 판잣집이었습니다. 지연은 신분증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영숙 할머니,
이제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했어요. 그리고 수납 창구로 갔습니다. 입원비를 내야 했어요. 직원이 금액을 알려줬습니다. 지연은 숨이 막혔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카드를 꺼내서 결제했습니다. 한도가 남아있기를 바랐는데 다행히 승인됐어요. 영숙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4인실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숨소리는 조금 안정됐어요. 지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먼지를 닦아내니 고운 이목구비가 드러났습니다. 젊었을 때 미인이었을 것 같았어요. 주름이 깊었지만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손도 자세히 봤습니다. 까맣게 때가 끼어 있었지만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어요. 손톱도 단정했습니다. 폐지 줍는 사람의 손이 아닌 것 같았어요. 지연은 궁금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누구일까요? 왜 혼자 폐지를 주우며 살았을까요? 가족은 없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회복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지연은 가게에 전화했어요. 직원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못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어요. 직원이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했어요. 폐지 줍던 할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알겠다고 했어요. 가게는 자기가 닫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가게를 비우면 매출이 줄어들 텐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연은 영숙 곁을 지켰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링거를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지연은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영숙이 움직였어요. 손가락이 까딱거렸습니다. 지연은 눈을 떴어요. 영숙을 봤습니다. 영숙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연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영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을 봤어요. 눈에 당황한 빛이 스쳤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는 표정이었어요. 지연이 설명했습니다. 병원이라고 쓰러져 계셔서 데려왔다고 말했어요. 이제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작게 말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게 없다고 말했어요. 편히 쉬시라고 했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았어요. 다시 잠들었습니다. 지연은 안도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의사가 회진을 왔어요. 영숙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어요. 며칠 더 입원해서 영양제를 맞으면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연은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의사가 나갔습니다. 영숙이 다시 깨어났어요. 이번에는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지연을 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지연은 웃었습니다. 그냥 걱정됐다고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안 보여서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되풀이했어요. 지연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빨리 나으시라고 말했어요. 오전 내내 영숙은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지연은 곁을 지켰어요. 가끔 가게에 전화해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직원이 잘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간호사가 식사를 가져왔어요.
죽이었습니다. 영숙은 일어나 앉았어요. 지연이 도와줬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죽을 먹었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조심스럽게 떠먹었습니다. 손놀림이 우아했어요. 평범한 노인의 식사 예절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또 궁금해졌어요. 영숙 할머니는 정말 누구일까요? 오후였습니다. 영숙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말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연이 물었어요. 가족이 있으시냐고, 연락할 사람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혼자라고 덧붙였어요.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영숙의 상태는 계속 좋아졌어요. 링거를 뺐습니다. 혼자 걸을 수도 있게 됐어요. 지연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낮에는 가게 일을 하고 저녁에는 병원에 왔어요. 밤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가게 매출은 줄었습니다. 지연이 자주 비우니 손님들이 줄어든 거예요. 직원도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할머니를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연은 저녁에 병원에 갔어요. 영숙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들어가자 영숙이 돌아봤어요.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지연은 과일을 사왔습니다. 깎아서 영숙에게 줬어요. 영숙은 감사하다며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라고 불렀어요. 지연이 놀랐습니다.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아냐고 물었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가게 앞 간판에 써 있었다고 했어요. 늘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연은 웃었어요. 그렇구나 하고 대답했습니다. 영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빚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다고 덧붙였어요. 영숙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이런 사람은 처음이라고 말했어요. 지연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빨리 나으시면 된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지연은 병원 의자에서 잤습니다. 불편했지만 괜찮았어요. 할머니 곁에 있을 수 있어서 안심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이 눈을 뜨니 영숙이 깨어 있었어요. 지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인사했어요. 잘 주무셨냐고 물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연 씨 덕분에 산다고 말했어요. 지연은 웃으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구두를 신었습니다. 명품 시계가 손목에 차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병실 안을 둘러봤어요. 영숙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봤어요. 지연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누구냐고 물으려는데 남자가 먼저 말했어요. 제 어머니입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지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영숙 할머니의 아들? 영숙의 얼굴을 봤어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남자가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에 섰어요. 영숙을 내려다봤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분, 산후그룹 부회장님 아니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부회장, 산후그룹, 영숙 할머니가 재벌가와 관련이 있다고? 병실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남자와 영숙을 번갈아 봤어요. 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영숙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지연을 돌아봤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차갑고 경계하는 투였어요. 지연은 당황하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근처에서 김밥집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머니가 쓰러져 계셔서 병원에 모시고 왔다고 설명했어요. 남자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그렇다고 짧게 대답했어요. 감사 인사도 없었습니다. 차갑기만 했어요. 지연은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남자의 태도가 마치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영숙에게 물었어요. 왜 연락하지 않았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따졌습니다.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있었어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상했습니다. 아들이라면서 왜 저렇게 차가운 걸까요? 그리고 영숙 할머니는 왜 아들 앞에서 저렇게 위축돼 있는 걸까요? 남자가 지연을 다시 봤어요. 치료비는 얼마나 나왔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이 계산하겠다고 말했어요. 지연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미 냈다고 말했어요. 남자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왜 남의 치료비를 냈냐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얼마인지 알려달라고 돌려드리겠다고 했어요. 사무적인 말투였습니다. 지연은 기분이 상했어요. 마치 자신이 돈을 노리고 도와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 했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인사였습니다. 지연은 영숙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지연에게 말을 걸고 싶은 것 같았지만 남자 앞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자리를 뜨기로 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영숙에게 인사했습니다. 빨리 나으시라고, 몸조리 잘하시라고 말했어요. 영숙은 고개를 들어 지연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고맙다고 입모양으로만 말했습니다. 지연은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영숙 할머니와 그 남자 사이에 이상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어머니 사이 같지 않았어요. 지연은 병원을 나와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직원이 반겼어요. 힘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지연은 괜찮다고 대답하며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영숙 할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부회장이라는 아들, 위축된 할머니의 모습, 차가운 분위기가 계속 떠올랐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줄어들었어요. 지연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였는데 깔끔한 옷차림이었어요. 여자는 지연을 봤습니다. 김지연 씨냐고 물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산후그룹 비서실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도균 부회장님 말씀으로 왔다고 말했어요. 지연은 놀랐습니다. 아침에 봤던 그 남자였어요. 여자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치료비라고 말했어요. 부회장님이 꼭 드리라고 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연은 받지 않았어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도와드린 거라고 설명했어요. 여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회장님 명령이라서 꼭 드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연은 할 수 없이 받았어요.
여자는 안도하며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치료비보다 훨씬 많았어요. 지연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긴 했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이 있었어요. 마치 돈으로 관계를 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영숙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퇴원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한도균이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지연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한도균은 조용히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작고 낡은 가게였습니다. 한도균이 지연에게 앉으라고 했어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긴장하며 앉았어요. 한도균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도균이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병원에서 무례하게 굴었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의외였습니다. 차가웠던 사람이 사과를 하다니 예상 못했어요. 한도균이 설명했습니다. 그날은 너무 놀라서 그랬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왔는데 낯선 사람이 있어서 당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연은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괜찮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도균이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연 씨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왔다고 말했어요. 지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도균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영숙은 한도균의 생모가 아니었습니다. 한도균은 산후그룹 창업주의 아들이었어요. 어머니는 한도균이 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영숙이 한도균을 키웠어요. 영숙은 원래 창업주 집안의 유모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유모가 아니었어요. 창업주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숙은 한도균을 친자식처럼 키웠어요. 한도균이 자라는 동안 영숙은 늘 곁에 있었습니다. 학교 갈 때 챙겨줬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면 음식을 준비해줬어요. 아플 때 간호해줬고 힘들 때 위로해줬습니다. 하지만 한도균이 20살이 됐을 때 일이 터졌어요. 창업주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사 경영권을 둘러싼 싸움이 벌어졌어요. 친척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한도균은 너무 어렸어요. 경영 능력도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한도균을 몰아내려 했어요. 그 과정에서 영숙이 희생양이 됐습니다. 친척들이 영숙을 모함했어요.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증거를 조작했어요. 영숙은 억울했지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한도균을 지키려면 자신이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영숙은 집을 나왔습니다. 한도균은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어렸고 힘이 없었습니다. 영숙을 지키지 못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도균은 성장했어요. 회사를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20년이 걸렸어요. 마침내 부회장이 됐고 경영권을 확실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영숙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사람을 고용해서 수소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몇 년을 찾았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숙이라는 이름으로 입원한 환자가 있다고. 보호자 연락처를 찾다가 옛날 기록에서 한도균의 이름이 나왔다고 알려왔어요. 한도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25년 만에 영숙을 찾은 거였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실에서 본 영숙은 충격이었어요. 폐지를 줍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초라하고 힘없는 모습이었어요. 한도균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지키지 못해서 영숙이 저렇게 된 거였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한도균이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고 대답했어요. 한도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5년 동안 찾았다고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너무 늦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연은 한도균을 이해했습니다. 차가웠던 게 아니었어요. 그는 슬픔과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던 겁니다. 한도균이 말했습니다. 이제 영숙을 모시겠다고, 평생 보살피겠다고 다짐했어요. 부족했던 25년을 채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연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숙 할머니가 이제 편히 지낼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한도균이 일어났습니다. 가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였어요. 지연도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잘 모셔드리라고 말했어요. 한도균이 나가려다 돌아섰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계속 지연 씨 이야기를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고마운 사람이라고,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전했어요. 꼭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영숙 할머니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니 기뻤어요. 한도균은 그럼 조만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말하며 나갔습니다. 지연은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영숙 할머니의 고운 손, 단정한 걸음걸이, 우아한 식사 예절이 이제 설명이 됐어요. 평범한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영숙 할머니가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가게 일에 집중하며 지냈어요. 영숙 할머니 생각이 났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들이 잘 돌볼 거라고 믿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한도균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정장이 아니라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한도균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지연도 반갑게 맞이했어요. 한도균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셨다고, 지금은 자신의 집에서 지내고 계신다고 알려줬어요. 많이 회복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연은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잘 됐다고 기뻐했습니다. 한도균이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가 계속 지연 씨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오실 수 있냐고 물었어요.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부담스러웠어요. 재벌가에 간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한도균이 알아챘습니다. 부담 갖지 말라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보고 싶어 하신다고, 식사라도 같이 하면 좋겠다고 설득했습니다. 지연은 고민하다가 승낙했어요. 할머니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틀 후 일요일이었습니다. 지연은 가게를 쉬었어요. 단정한 옷을 입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한도균이 차를 가지고 나와 있었어요.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지연을 태우고 출발했어요. 30분쯤 달렸습니다. 한강 근처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어요. 큰 저택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도균의 집도 컸습니다. 정원이 넓었고 건물도 웅장했어요. 지연은 긴장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니 깨끗하고 넓은 거실이 나왔어요. 고급 가구들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어서 와요.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지연은 달려갔습니다. 영숙을 봤어요. 병원에서 봤을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도 환해졌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돼 있었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영숙이 일어나서 지연을 안았어요. 꽉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지연도 영숙을 안았습니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도균은 차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갔어요. 영숙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또 말했어요. 목숨을 구해줬다고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지연은 손사래를 쳤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자신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고 했어요. 지연은 들을 준비가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영숙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자신의 과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원래 평범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어요. 좋은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음악을 전공했고 피아니스트가 꿈이었어요. 하지만 집안이 망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실패했어요. 빚만 남았습니다. 영숙은 대학을 그만뒀어요. 생계를 위해 일을 찾았습니다. 그때 산후그룹 창업주 집안에서 유모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원했고 뽑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창업주의 아들 도균이를 돌보면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도균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영숙은 더욱 헌신했습니다. 친자식처럼 키웠어요. 밤낮으로 아이를 돌봤습니다. 창업주도 영숙을 신뢰했어요. 집안 살림을 맡겼습니다. 중요한 결정도 영숙과 상의했어요. 영숙은 사실상 집안의 안주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창업주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친척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어린 도균을 몰아내고 경영권을 차지하려 했어요. 영숙이 도균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친척들은 영숙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었어요. 영숙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감옥에 보내겠다고 위협했어요. 영숙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걱정되는 건 도균이었어요. 자신 때문에 도균이 더 공격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영숙은 결정했습니다. 조용히 떠나기로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냥 집을 나왔습니다. 도균에게 편지도 남기지 못했어요. 그냥 사라졌습니다. 도균이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흔적을 지웠어요.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영숙은 숨어 살았어요. 이름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청소 일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졌어요. 결국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수입원이었어요. 하루에 몇천 원밖에 못 벌었지만 근근히 살았습니다. 판잣집에서 혼자 지냈어요. 외로웠지만 참았습니다. 도균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만 가끔 신문에서 봤어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다 지연을 만났습니다. 매일 김밥을 주는 따뜻한 사람을 만났어요. 영숙은 감사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손수건을 만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밤새 자수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몸이 무너졌어요. 영양실조와 과로가 겹쳤습니다. 쓰러졌고 지연이 구해줬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도균을 다시 만났습니다. 25년 만에 재회했어요. 영숙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지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였어요. 영숙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한도균이 차를 들고 왔습니다. 그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어머니 이야기를 들은 거였습니다. 한도균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무능해서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고 고백했어요. 이제라도 찾아서 다행이라고 앞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숙이 한도균의 손을 잡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미안하다고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한도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키워준 덕분에 회사를 지킬 수 있었다고 감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25년의 공백이 채워지고 있었어요.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한도균이 준비한 음식이 나왔어요. 정성스러운 상차림이었습니다. 셋은 함께 식사했어요. 오랜만에 영숙은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한도균도 밝은 표정이었어요. 지연은 행복했습니다. 영숙 할머니가 행복해 보여서 기뻤어요. 식사 후 영숙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선물이 있다고 했어요. 영숙이 서재로 가서 무언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였어요.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열어보라고 했어요. 지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읽어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유언장이었습니다. 산후그룹 창업주가 작성한 유언장이었어요. 내용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아들을 평생 돌본 유모 박영숙에게 감사의 뜻으로 상속금을 지급한다. 금액은 그녀가 받았어야 할 급여의 30배로 한다.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만약 박영숙이 세상을 떠났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녀가 지정한 사람에게 상속금을 지급한다. 영숙이 지정한 사람은 바로 지연이었습니다. 저를 왜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영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설명했어요. 쓰러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영숙은 자신이 오래 못 살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창업주가 남긴 유언장이었어요. 영숙이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던 서류였습니다. 영숙은 지연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연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죽으면 지연이 받게 하고 싶었어요.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살아났습니다. 지연 덕분에요. 그래서 이제 직접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한도균이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설명했어요. 창업주가 공증까지 받아뒀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속금은 상당한 금액이라고 했어요. 지연의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받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너무 큰 돈이라고 그냥 도와드린 것뿐인데 이럴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영숙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받아달라고 부탁했어요.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그 판잣집에서 죽었을 거예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도균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뜻이라고 꼭 받아달라고 설득했어요. 지연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하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숙과 한도균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연도 울면서 웃었어요. 그날 오후 지연은 한도균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서류는 진짜였어요. 이제 지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상속금 절차가 진행됐고
한도균이 모든 과정을 도와줬습니다. 지연은 먼저 밀린 빚을 모두 갚았어요. 5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남편의 빚이었습니다. 다 갚고 나니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월세도 걱정 없이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제때 낼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사치스럽게 쓰지 않았어요. 여전히 김밥집을 운영했습니다. 일하는 게 좋았고 손님들을 만나는 게 즐거웠어요. 다만 가게를 조금 손봤습니다. 낡은 간판을 새로 달았어요. 페인트 칠도 다시 했습니다. 주방 기구들도 새 것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간판 이름을 바꿨습니다. 영숙 김밥이라고 새로 썼어요. 할머니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간판을 다는 날 영숙과 한도균이 찾아왔어요. 새 간판을 보고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간판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이 가게가 있는 거라고, 할머니의 따뜻함을 기억하고 싶다고 설명했어요. 영숙은 지연을 꽉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속삭였어요. 한도균도 기뻐했습니다. 좋은 이름이라고 칭찬했어요. 어머니 이름이 이렇게 좋은 곳에 남게 돼서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셋은 함께 김밥을 먹었어요. 지연이 직접 만든 김밥이었습니다. 영숙은 맛있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게 장사도 잘 됐습니다. 새 간판을 단 후 손님들이 더 많이 왔어요. 소문이 났습니다. 영숙 김밥이 맛있다는 소문이요. 지연은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했어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손님이 늘었습니다. 매출도 2배로 올랐습니다. 이제는 여유 있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어요. 대신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동네 독거노인들에게 김밥을 무료로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 직접 만들어서 배달했어요. 노인들은 감사해했습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줬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정기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자신도 혼자 아이들을 키워봐서 그 어려움을 알았거든요. 지연은 행복했습니다. 받은 것을 나누는 게 기뻤어요. 영숙 할머니에게 받은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영숙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지연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영숙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건강해 보였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았어요. 두 사람은 가게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차를 내왔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지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숙은 한도균과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 있다고 말했어요. 재단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특히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에게 제안했습니다. 재단 이사로 참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지연이야말로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놀랐습니다. 자신은 그런 큰일을 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냥 김밥집 사장일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따뜻한 마음이 가장 중요한 자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연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승낙했어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단 계획, 앞으로의 일들, 서로의 근황을 나눴어요. 편안한 대화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일어났어요. 이제 가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이 배웅했습니다. 가게 밖까지 따라 나왔어요. 영숙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 잡고 있었어요.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지연도 영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도 자신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고 대답했어요. 삶의 의미를 알게 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영숙이 떠났습니다. 지연은 그 뒷모습을 오래 봤어요. 행복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어요. 이름은 따뜻한 김밥 재단이었습니다. 한도균이 이사장을 맡았고 영숙이 명예이사장이 됐어요. 지연은 실무이사로 참여했습니다. 재단은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독거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생활비를 지원했어요.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줬습니다. 지연은 바빴습니다. 가게 일과 재단 일을 병행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재단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회의였습니다. 한 할머니의 신청서가 올라왔습니다. 78살 폐지를 주우며 사는 분이었어요. 지연은 그 서류를 보며 영숙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어요. 그리고 직접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그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작은 단칸방에 사셨습니다. 영숙 할머니가 살던 곳과 비슷했어요. 할머니는 놀라워했습니다. 재단에서 왔다는 말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연은 앞으로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고 연신 말했어요. 지연은 할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어요.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영숙 할머니가 자신에게 준 진짜 선물이라는 걸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돕는 기쁨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의 가게는 더욱 번창했어요. 재단 활동도 확대됐습니다. 영숙은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한도균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잃어버린 25년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날이었어요. 지연은 가게 앞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왔어요. 수줍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영숙 김밥이 맞냐고 물었어요. 지연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자신도 어려웠을 때 재단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어요. 장학금 덕분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도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감동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는구나 싶었어요. 여자에게 김밥 한 줄을 건넸습니다. 예전에 영숙 할머니에게 줬던 것처럼요. 여자는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맛있게 먹겠다고 말하며 떠났어요.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파란 하늘이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지연은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영숙이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시간 되냐고 물었어요. 함께 산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좋다고 대답했어요.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과 지연은 벤치에 앉았어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행복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연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어요. 할머니를 만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마음이 통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아와 두 사람 위로 떨어졌어요.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재단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영숙과 지연의 따뜻한 마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지연의 아이들도 자랐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배웠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지연의 가게는 이제 작은 체인이 됐어요. 2개의 지점을 더 냈습니다. 모두 영숙 김밥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각 지점마다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한부모 가정 어머니들,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줬어요. 모두가 감사해했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80살이 넘었지만 정정했어요. 한도균과 함께 재단 일에 참여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재단 창립 5주년 기념식이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연과 영숙이 나란히 무대에 올랐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영숙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5년 전 자신은 폐지를 줍는 노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김밥 한 줄을 건네준 따뜻한 사람을 만났다고 했어요. 그 사람 덕분에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을 되찾았다고 했어요. 이제 자신도 그 따뜻함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고 싶다고 다짐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지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숙도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어요.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이었습니다. 영숙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평생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지연도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자신도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김밥 한 줄에서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삶이 됐어요. 선한 마음은 결국 돌아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요.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연과 영숙이 증명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드는지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기적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